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느덧 6월의 첫날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유례없는 기술적 호황과 지정학적 긴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복잡한 세계 정세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양극화된 진실입니다. 증시는 인공지능의 축복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죠. 마치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가 기술 혁신과 함께 엄청난 부를 쌓았으나 그 이면에는 전후 복구의 고통과 갈등이 공존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이 극명한 대비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참여를 강하게 독려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주권자의 침묵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안전사고 책임을 묻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부산과 대구에서 지원 사격에 나서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투표권 확대를 위해 싸웠던 차티스트 운동만큼이나 한국의 정치적 열기가 뜨거운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민주당 가면을 벗으라며 선을 긋는 등 야권 내 주도권 싸움도 치열합니다. 경제 지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올해 명목 경제 성장률이 10%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무려 24년 만의 기록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껑충 뛰면서 올해 연간 수출 9천억 달러 돌파, 세계 5위 수출 강국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재미있는 지표는 설비 투자 결정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이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안보 요인이 약 50%에 육박합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의 투자 지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건데 이는 과거 냉전 시대의 국가 안보를 위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던 중상주의적 흐름이 현대 반도체 산업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장기화되는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멈추지 않는 생활비 위기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4월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육아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역사적으로 집권당의 지지율은 장바구니 물가에 수렴한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증명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 특사로 톰 베럭을 임명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1970년대 지미 카터 행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과 중동위기로 고전했던 상황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지지율과는 별개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분야의 막대한 투자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고달픈데 기술주는 나홀로 파티 중인 K자형 성장이 뚜렷합니다. 한편 워싱턴주 제지 공장 폭발 사고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화학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산업혁명 시기 규제 없는 성장이 불러온 환경오염과 노동 안전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던 미국의 역사를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을 줍니다. 중국은 외교와 기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영국과의 관계 개선이 눈에 띄네요. 네, 왕이 외교부장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논의했고 오늘부터는 영국 외교장관이 방중에 중형 전략 대화를 가집니다. 미국 주도의 포위망의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죠. 기술적으로는 위성 인터넷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위성에 직접 연결하는 천지 네트워크 융합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거든요. 이는 마치 명나라 시대의 기술 백과사전인 천공괴물이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듯 중국이 우주와 지상을 잇는 새로운 데이터 실크로드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지표와 환경 이슈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5월 제조업 PMI가 50%로 턱걸이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나왔지만 소비와 인프라는 확장 국면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은 전면적인 홍수 시즌에 들어가는데 벌써 구이저우 등의 산사태 경보가 내렸습니다. 거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치수의 전력을 다해야 했던 고대 중국 황제들의 숙명이
현대의 공산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금연의 날을 맞아 공공장소 흡연율을 낮추려는 입법 노력도 활발한데 이는 병든 대국의 이미지를 벗고 건강한 현대사회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본은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을 가결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 설립이 확정됐다고요? 이는 일본의 방위태세를 전수방위에서 공격적인 감시체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의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은 이를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략폭격기도 없는 우리에게 그런 비판은 기이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중앙 집권적 정보망을 갖추고 대외 확장을 꾀했던 역사가 현대적인 안보 법제화로 재해석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6만 6천엔을 돌파했지만 그 이면에는 물가 상승발 도산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니케이는 최고치인데 중소기업의 40%는 실적 개선 없이 억지로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안 하면 인력을 뺏기니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리는 건데 백선은 이를 두고 현상 유지가 최대 위험이라 경고합니다. 에도 시대 말기 화폐 가치 하락으로 하급 무사들의 삶이 무너지며 체제 변화가 시작됐던 것처럼 지금 일본의 실물 경제도 심각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 6호까지 오키나와로 북상하며 재난 대응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중동 상황도 긴박합니다. 이란이 과거 파괴됐던 미사일 터널들을 대거 재개방했다는 소식이 CNN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69개 터널 입구 중 50개를 열었고 시설을 복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 엄격한 핵공약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자 힘의 시위로 맞대응한 겁니다. 이란의 이런 지하 기지 전략은 고대 페르시아의 지하수로인 카나트를 연상시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 깊숙이 생존과 반격의 기반을 닦아두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다만 3개월 만에 국제 인터넷 접속이 재개되면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어 강경책과 실리 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란의 속내가 읽힙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관계를 원조 수준을 넘어 군사적 통합 모델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요? 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예 산업과 군사를 한 몸으로 합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레바논 남부 자흐라니강 이남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며 전략적 요충지인 보포르성을 점령했습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 요새였던 보포르성이 다시 화약고가 된 셈이죠. 경제적으로는 하이테크 수출이 85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정작 연구개발 인력은 해외로 유출되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속의 호황이라는 위태로운 성장이 이스라엘 사회의 장기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서방과의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본토 유전과 정유 공장을 타격했다고요? 로스토프의 연료 저장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고 자포리자 원전까지 일부 손상됐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경고하며 중국과의 21개 협정 체결을 통해 다극화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러시아 내부 경제입니다. 공식 환율 외에 3가지 다른 달러 환율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과거 소련 시절의 암시장 환율 체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러시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재정 상태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그 고통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과 말리의 인도주의적 위기 소식 전해주시죠.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점령 심화로 경제가 7%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는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가공할 만한 수치입니다. 서아프리카 말리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가 수도 바마코를 봉쇄하며 사실상 국가가 분할될 위기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망하고 5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에 처해 있죠. 말리는 최근 리튬과 금 채굴권 강화를 통해 자립을 꿈꿨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자원도 무용지물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중세 성곽 봉쇄전이 21세기에 재현되며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신음하는 현실이 참혹합니다. 글로벌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은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분석 결과를 내놨고 러시아는 금연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사판 재건에 투입됐던 미군 공병대가 임무를 마치고 철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일본에서는 빈소년 합창단 공연 등 주말 사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정치적 갈등과 기술적 성장이 공존하는 세계의 양면성을 살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호황의 숫자에 가려진 불황의 눈물을 닦아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케이 66,000엔과 말리의 기아, 엔비디아의 급등과 미국의 생활비 위기. 이 극명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의 흐름을 읽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 달의 시작,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